전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잘 만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피자의 본고장, 파스타의 성지, 미슐랭 스타가 별처럼 박힌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바로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선수촌 식당에 들어가 보면 메뉴가 2030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이 투입되어 420가지 요리를 24시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 식당에는 젓가락조차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연 요리 하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똑같았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동민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맛은 괜찮은데 매일 같은 음식이 나온다. 물린다. 이것이 4년을 준비한 올림픽 선수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13명이 격리되었습니다. 경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전원 격리, 개막식 참가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감염력이 유지됩니다. 겨우 1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가 같은 식당을 쓰는 올림픽 선수촌은 그야말로 완벽한 감염 온상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이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웠고 어떤 선수들은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4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어야 할 무대에서 제대로 된 한 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혼란의 한복판에서 IOC 위원장이 일정에도 없던 장소를 긴급히 방문합니다. 선수촌이 아닙니다. 경기장도 아닙니다. 포르타 로마나 지역에 위치한 어느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밀라노의 차가운 2월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숯불에 구운 고기의 향이 겹겹이 섞인 깊고 구수한 냄새. 유럽의 어떤 주방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급식지원센터. 이곳은 단순한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전 본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스템의 규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2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36명의 전문 인력을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 담페초에 12명, 리비뇨에 9명씩 배치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넓은 지역에 분산 개최된 대회였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담페초까지 400km가 넘습니다. 차로 5시간 거리입니다. 이 광활한 전선에 3개의 급식 거점을 깔아놓은 겁니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군사작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이 아닙니다. 보급선입니다. 아무리 정예부대를 보내도 밥을 못 먹이면 전투력은 제로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한 이유도,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무너진 이유도 결국 보급선의 붕괴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이라는 전장에서 완벽한 보급선을 구축한 겁니다. 3개 거점, 36명의 전문 병참 인력, 그리고 매일 90개씩 쏟아지는 전투식량. 아니, 이건 전투식량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용기는 이중 구조입니다. 음식이 담기는 트레이 아래에 별도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발열팩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도시락 전체가 뜨거워집니다. 뚜껑을 열면 윤기 흐르는 쌀밥, 갈비찜, 제육볶음, 김치 각종 반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이 발열 도시락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셰프가 손님 테이블 바로 앞에서 마지막 플레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방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조리해도 손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식어 있으면 맛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한국은 이 라스트 마일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 겁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동계올림픽 선수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갓 나온 것 같은 따뜻한 한 끼를 보장하는 시스템. 각 도시락에는 QR코드까지 부착되어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디테일의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맛과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 한국 선수단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선수촌 식당과 완전히 분리된 자체 위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별도 경로로 조달되었고 밀라노에서 일괄 발주한 식자재를 전용 차량으로 코르티나 담페초와 리비뇨까지 정기 배송했습니다. 선수촌 공동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방패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식당 이용을 줄이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영양이 균형 잡힌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 직후에도 한식 도시락을 챙겨 먹었고 최민정 선수는 갈비찜 먹고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발열 도시락 덕분에 늦은 시간에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좀 잘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왕징 지역에서 아파트 2채를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자체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2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는 호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새벽 4시부터 도시락을 만들었고 직원들은 외출조차 삼갔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는 폐쇄 루프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옌칭과 장자커우까지 도시락을 배송했습니다. 2024년 파리에서는 15명의 조리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세 곳으로 분산 배치, 발열 도시락 최초 도입, 36명 전문 인력 투입, 18년간 7개 대회를 거치며 한 단계씩 진화한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은영 영양사는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선수촌 식당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파악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한식, 도시락의 메인 반찬에 단백질 비율을 높였습니다. 매끼 200g 이상의 고기 반찬을 담았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촌 식당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양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중현 조리장은 매일 새벽부터 90개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대회 전체 기간 동안 사용되는 육류만 700kg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목별 특성과 선수 개인의 요청에 따라 양과 메뉴를 조절하는 맞춤형 시스템이었습니다. 밥 많이, 밥 적게, 반찬 많이, 이런 요청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설 연휴에는 사골국, 불고기, 산적, 전까지 준비했습니다. 수천 딤 떨어진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으로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켜내는 것. 어떤 스포츠 과학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IOC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속으로 감탄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의 선수 지원 시스템을 봐왔지만 이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춘 급식 지원은 본 적이 없었다고. 일본이나 미국도 자체 식사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급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코리아하우스에서 급식센터 직원들을 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단 4번만 호스트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게스트를 초대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만드는 영양사와 조리사,
이 사람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보온백에 담긴 도시락이 선수촌으로 배달됩니다. 한국 선수가 발열팩의 끈을 잡아당기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던 유럽 선수들, 매일 똑같은 파스타에 질린 표정의 선수들이 부러운 눈으로 한국팀을 바라봅니다. 구수한 밥 냄새,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향기가 식당 안에 퍼집니다. 금메달 하나가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도시락 하나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의 힘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에서 드러난 건 그 진심이 단순한 미식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퍼포먼스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단백질 부족을 파악하고 매끼 200g 이상의 고기 반찬으로 보완하는 영양 설계, 종목별 특성과 개인 요청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 노로바이러스라는 위기 속에서 독립적 위생 체계로 선수단 전원의 건강을 지켜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하의 기온에서도 따뜻한 식사를 보장하는 발열 기술, 그리고 고향의 맛으로 심리적 안정을 지켜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22억 원이라는 투자와 36명이라는 전문 인력, 18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22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투자가 매 대회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지는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자체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도쿄 올림픽에서 32톤의 식자재를 공수해 7,000끼를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만 잘한다는 자만이 아니라 18년간 쌓아온 시스템의 진화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IOC는 올림픽 모토에 함께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리고 함께. 밀라노에서 함께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선수 혼자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코치가 있고, 의료진이 있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증기가 빙판 위의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발열팩도 만들 수 있고 급식센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년간 대회마다 한 끗을 더해온 집념, 우리 선수는 한 끼도 대충 먹이지 않겠다는 그 진심만은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발열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증기처럼 한국의 선수 지원 철학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밥심, 그 작은 단어 속에 담긴 위대한 철학을 세상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